선생님, 평생 땀 흘려 모으신 퇴직금, 혹시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요즘 부쩍 은퇴하고 뭐 할까 고민 많으시죠? TV 속 연예인들처럼 푸른 자연 속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 한 번쯤은 꿈꿔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 꿈 때문에 경기도 양평에 사는 58세 박 선생님은 퇴직금 3,500만 원을 들여 산 중고 캠핑 킹카를 단 1년 만에 2천만 원 가까이 손해보고 처분했습니다. 로망이 악몽이 되고 통장은 밑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선생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캠핑카의 민낯, 그 끔찍한 유지비의 실체를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그 묵직한 무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자식들 사업 미천에 보태주고, 누군가는 노후를 위한 상가 하나를 알아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푸른 잔디밭 위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꿈꾸다 그 꿈에 발목 잡혀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경기도의 낡은 주공아파트 현관문에는 오래전 아들이 유치원에서 만들어 붙인 우리 집 문패가 색이 바랜 채 붙어 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소파와 달아 반질반질해진 식탁이 정겹다. 이 집의 주인이자 35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청춘을 바친 김병철 씨는 올해로 63, 정년퇴직 2년 차에 접어들었다.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멎자 그의 세상도 멎어버린 듯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손에 쥔 리모컨은 세상 모든 채널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붙잡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아내 이순자 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답답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던 남편이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울 때가 가장 든든하고 멋있었는데 이제는 소파에 누워 하염없이 유튜브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영 낯설었다. 그날도 병철 씨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가 캠핑카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낭만 은퇴, 5천만 원으로 인생 2막 시작하는 법. 자극적인 자막 아래로 동해의 푸른 바다와 설악의 웅장한 산세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여보, 이것 좀 봐봐. 이 사람도 나랑 동갑인데 아주 신선이 따로 없어. 전국 팔도를 내 집처럼 누비고 다니잖아.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다니까? 순자 씨는 행주로 식탁을 닦다 말고 남편을 힐끗 쳐다봤다. 저런 건 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당신 퇴직금은 애들 결혼시키고 우리 둘 입에 풀칠하면 끝이에요. 헛바람 들지 말고 등산이나 다녀오셔. 아내의 핀잔에도 병철 씨의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반짝이는 캠핑카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시간이 공장에서 쇳가루와 함께 갈려 나간 젊음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아들,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다. 정작 아내와 단둘이 따뜻한 곳으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기억이 없었다. 사진첩을 넘겨봐도 배경은 늘 동네 공원 아니면 집 앞 놀이터였다. 그날 밤 병철 씨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떼어주고 남은 퇴직금과 평생 부은 적금을 합쳐 7천만 원 남짓. 그는 결심했다. 인생의 마지막 사치, 마지막 꿈을 펼쳐보기로. 며칠 인터넷과 중고차 시장을 뒤진 끝에 병철 씨는 마음에 쏙 드는 중고 캠핑카를 발견했다. 연식은 좀 됐지만 전 주인이 관리를 잘해 내부가 아주 깔끔했다. 가격은 3,500만 원. 남은 노후 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순자 씨는 그 돈이면 전세를 옮기고도 남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평생 고집 한번 안 부리던 남편이 처음으로 눈을 빛내며 당신한테 젊었을 때 못해준 거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믿어줘라고 말하는 순간 더는 반대할 수 없었다. 그렇게 웬만한 전셋값에 버금가는 하얀색 캠핑카가 아파트 주차장 한편에 자리를 잡았다. 병철 씨는 매일 아침 캠핑카를 쓸고 닦았다.
마치 평생의 수건이던 내 집 장만을 한 사람처럼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첫 여행지는 아내가 노래를 부르던 강원도 속초였다. 출발하는 날 아침, 병철 씨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낭만은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육중한 덩치 탓에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것부터가 진땀 나는 일이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연비는 뚝뚝 떨어졌고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기름값으로 몇만 원이 훅훅 사라졌다. 속초에 도착해서는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해변가 경치 좋은 곳에 차를 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던 계획은 주차 단속 요원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무산되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1박에 7만 원이나 하는 오토 캠핑장으로 향했다. 옆 텐트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아이들 고함 소리에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순자 씨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이럴 거면 그냥 KTX 타고 와서 호텔에서 자는 게 훨씬 싸고 편했겠네. 그 말은 병철 씨의 자존심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날 이후 캠핑카는 애물단지가 되어갔다. 아파트 주차장은 장기 주차를 금지한다며 매일같이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걸려왔고 관리사무소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보란 듯이 붙여놓았다. 결국 월 15만 원을 내고 인근 공터에 사설 주차장을 계약했다. 가만히 세워만 두어도 매달 15만 원씩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 큰맘 먹고 나가보려 해도 짐을 챙기고 물을 채우고 다녀와서는 오물을 비우고 청소하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낭만은 고된 노동으로 변질되었고 순자 씨는 그 고생하느니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자겠다며 더는 따라 나서지 않았다. 혼자 남은 병철 씨는 오기가 생겼다. 이건 차가 불편해서 그래. 조금만 더 손보면 분명 괜찮아질 거야. 그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성능 좋은 무시동 에어컨과 인산철 배터리, 인버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업체에 문의하니 견적이 6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이미 3,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쓴 터라 망설여졌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만 하면 완벽해질 거야. 아내도 다시 좋아하게 될 거야. 그는 아내 몰래 전기예금을 깨서 캠핑카를 개조했다. 이제 어디서든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변신한 캠핑카를 끌고 병철 씨는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대답이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디서 났어? 그 쇠붙이가 우리 노후보다 중요해? 순자 씨의 손에는 그가 몰래 깬 예금 통장이 들려 있었다. 그날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다. 순자 씨는 당신은 평생 그렇게 당신 생각만 했어. 공장 다닐 땐 일 때문에 바쁘다고 우리 외면하더니 이제 퇴직하고 시간 많아지니까 고작 쇳덩이에 빠져서 내 속을 뒤집어 놔라며 눈물을 쏟았다. 병철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멋진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캠핑카는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거대하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병철 씨는 단 한 번도 캠핑카에 시동을 걸지 않았다. 월 15만 원의 주차비는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1년치 자동차세와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그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났을까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캠핑카를 보며 병철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차를 올렸다. 하지만 연락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코로나 시절에 캠핑 붐이 꺼지면서 중고 캠핑카는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뒤였다. 금매, 가격 대폭 인하라는 문구를 붙여도 문에 전화 한 통 없었다. 결국 처음 샀던 가격에서 1,500만 원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자에게 차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다. 1년하고도 3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통장에서는 수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병철 씨는 낡은 식탁에 계산기를 놓고 조용히 숫자를 두드렸다. 차값 3,500만 원, 취등록세 200만 원, 개조비용 600만 원, 1년간 주차비 180만 원, 보험료와 세금 100만 원, 총 들어간 돈은 4,580만 원, 오늘 돌려받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순손실액은 2,580만 원이었다. 평생 땀 흘려번 돈,
아내와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한순간에 꿈 때문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켜보던 순자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쇠붙이 때문에 날아간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난 그 차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당신이 나보다 그 차만 보는 게 속상했어. 당신이 평생 나한테 못해준 게 뭔지 알아요? 비싼 차, 좋은 집이 아니야. 그냥 내 옆에 앉아서 내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였어. 병철 씨는 그제야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자신이 캠핑카의 창밖으로 멋진 풍경을 찾아 헤맬 때 아내는 이 좁은 집의 창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가 좇았던 것은 아내와의 낭만이 아니라 퇴직 후 공허해진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그럴듯한 명함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다. 그 어떤 캠핑카의 안락한 침대보다, 고급 호텔의 푹신한 소파보다 더 편안하고 든든한 온기였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내가. 병철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잃어버린 돈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그리고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다음 주말, 부부는 하얀 캠핑카 대신 낡은 시내버스에 나란히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값비싼 캠핑카가 데려다주지 못했던 진짜 세상, 그들의 삶이 녹아있는 진짜 풍경이었다. 나란히 앉은 부부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날이 참 좋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담한 빌라. 베란다 창가에는 아내 최인숙 씨가 30년 넘게 갖고 온 군자란이 해마다 고운 주황색 꽃을 피워낸다. 집 안은 부부의 손때 묻은 살림들로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다. 이 집의 주인 박정호 씨는 올해 65, 평생을 중학교, 과학교사로 교편을 잡다 3년 전 명예롭게 정년퇴직했다. 매일 아침 칠판 가득 분필 가루를 묻혀가며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하던 삶, 그 꽉 짜인 시간표가 사라지자 그의 시간은 망망대해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소소한 일상도 나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쉬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교직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원도 평창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는 친구였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뜯는 바삭한 소리와 산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다. 박 선생, 여기 공기가 달라. 아침마다 안개를 보면 신선이 된 기분이라니까. 평생 애들 가르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땅 밟고 살아야지. 자네도 더 늦기 전에 내려와. 그날 이후 정우 씨는 유튜브에서 전원주택, 비촌 성공기 같은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장작 난로 앞에서 커피를 내리는 중년 부부, 직접 딴 블루베리로 잼을 만드는 할머니, 화면 속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는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교원에게 나오는 대출을 합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돈이면 강원도에 아담한 땅을 사서 작은 조립식 주택 하나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보, 우리도 공기 좋은 데 가서 흙이나 만지면서 살아볼까? 자기가 좋아하는 꽃도 실컷 심고 나는 작은 서재 하나 꾸미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아내 인숙 씨는 묵묵히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남편의 눈이 얼마나 간절하게 빛나고 있는지, 퇴직 후 얼마나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부부는 친구가 추천한 평창의 부동산을 찾아 나섰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아담한 대지, 멀리 산자락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이었다. 중개인은 서울분들이 딱 좋아하시는 땅이라며 여기에 20평짜리 집만 지으시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다고 부추겼다. 정우 씨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못이라도 박힌 듯 단단하게 굳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인숙 씨는 잠든 남편의 등을 한참이나 쓸어보다가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조용히 노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다. 여보, 당신 꿈을 깨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둘의 남은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잖아요. 한 번만 같이 따져봐요. 우리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꼼꼼한 글씨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땅값, 건축비, 취등록세,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겨울 난방비, 정화조 관리비, 제설 장비, 차량 유지비,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40분 같은 현실적인 항목들이 이어졌다. 친구가 그러는데 겨울에 기름값만 한 달에 70만 원이 넘게 나온대요. 눈이라도 한 번 오면 꼼짝없이 고립된대요. 당신이랑 나, 둘이서 그 넓은 마당 잡초는 다 어떻게 뽑고 지붕에 비라도 새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정우 씨는 메모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꿈꾸던 그림 같은 풍경 뒤에 숨어있던 고단한 현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평생 과학을 가르치며 논리와 이성을 강조해온 그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라는 가장 중요한 실험 앞에서는 감성이라는 변수 하나만 보고 성급히 결론을 내릴 뻔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 말이 다 맞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낭만이 아니라 우리 둘의 평온한 일상이었는데 그날 이후 부부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원주택을 짓는 대신 그들은 움직이는 우리 집을 만들기로 했다. 거창한 캠핑카가 아니었다. 부부는 15년 된 낡은 승용차를 처분하고 그 돈에 조금 더 보태 1,800만 원짜리 소형 SUV 중고차를 한 대 샀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며 직접 차박 캠핑 용품들을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했다. 푹신한 발포 매트,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접이식 의자와 테이블, 밤을 밝혀줄 예쁜 전구까지 모든 것을 합쳐도 200만 원이 채 들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부부는 그들의 미니 별장을 몰고 가까운 강변으로 향했다. 거창한 계획도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곳에 차를 세웠다. 트렁크를 열고 돗자리를 펴니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거실이 만들어졌다. 인숙 씨는 집에서 싸온 김밥을 꺼냈고 정우 씨는 휴대용 버너에 물을 끓여 믹스커피 2잔을 탔다. 강물은 윤슬을 터뜨리며 반짝였고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집 사는데 1억 넘게 쓸 뻔했는데 2천만 원으로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세상에 공짜가 이렇게 많았어. 정우 씨의 말에 인숙 씨가 환하게 웃었다. 부부는 그 뒤로 전국의 국립공원과 휴양림 주차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녔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280만 원의 연금은 두 사람의 여행 경비로 차고 넘쳤다. 기름값과 소박한 식비 외에는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다. 잠은 차에서 해결하고 씻는 것은 국립공원 야영장의 샤워 시설을 이용했다. 그들은 지리산 자락에서 밤하늘의 별을 이불처럼 덮고 잠이 들었고 동해의 작은 항구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 값비싼 펜션이나 시끄러운 캠핑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억 원을 들여 땅과 집에 갇히는 대신 단돈 2천만 원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정원 삼아 유랑하고 있었다. 얼마 전 평창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내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 해 매일 싸운다는 하소연이었다. 집을 내놓았지만 금리가 오른 탓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정우 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가 만약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렸다면 지금쯤 자신들도 평창에 그 텅 빈 집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앉아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림 같은 집이나 넓은 정원이 아니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아내에게 든든한 남편으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을 아내가 알아주고 더 현명한 길로 이끌어준 것이었다. 여보, 다음 주에는 우리 남해로 가볼까? 통영에 가서 꿀빵도 사 먹고 다랭이 마을도 한번 걸어보자. 좋아요. 가는 길에 섬진강 휴게소에 들러서 제첩국도 한 그릇 하고요. 나란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 지도를 들여다보는 부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노후는 특정 공간에 묶여있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길을 나설 수 있는 건강과 시간,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안정적인 연금. 그것이 바로 수억 원짜리 전원주택보다 훨씬 더 값지고 든든한 그들만의 행복주택이었다. 부부의 다음 여행지는 지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삶이라는 긴 여행의 가장 좋은 동반자가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노후는 충분히 따뜻하고 풍요로웠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5살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 10분 중 거의 10분. 그러니까 무려 97분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쪼개받지 않고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가는 돈이 평균적으로 1,6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연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8배나 적은 금액이라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일찍 회사 문을 나서게 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 그 사이 소득이 없는 기간을 메우거나 자녀들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가는 등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거 아시나요? 2023년 기준으로 무려 40.4%에 달합니다. 다들 노후에는 한 달에 37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10만 원 남짓이라 매달 150만 원 이상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5, 60대 부모님 10분 중 7분은 자녀에게 평균적으로 5,800만 원이나 지원해주고 계시니 내 노후를 챙길 돈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하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마땅한 노인 일자리도 찾기 힘든 것이 우리 시니어들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미리 돈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산을 잘 나눠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앞서 보신 김병철 선생님처럼 캠핑카에 대한 막연한 로망,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 잠시 유행했지만 지금은 거품이 싹 빠져서 작년 한 해에만 판매량이 75%나 뚝 떨어졌습니다. 중고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캠핑카만 사면 여행 경비가 절약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한 달 유지비만 한번 따져볼까요? 기름값, 캠핑장 이용료, 식비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고장나면 고치는 수리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깨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년마다 정기 검사도 받아야죠. 타이어나 배터리 같은 소모품도 갈아줘야죠. 겨울에 수도관 얼어서 터지면 수리해야죠. 예상치 못한 돈 나갈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아파트에 사시면 그 큰 차를 어디에 세워두시겠어요? 주차 공간 찾는 것도 전쟁이고 월 주차비로만 1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비싸고요. 가장 무서운 건 중고차 값입니다. 1년만 지나도 산 가격의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흔해서 그야말로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덜컥 사기 전에 반드시 며칠이라도 빌려서 직접 살아보고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생활인지 꼭 경험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전원주택 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우 선생님이 처음에 고민하셨던 것처럼 낭만만 보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시골 생활비가 더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난방비나 자잘한 수리비, 농사라도 지으려면 농기계 값까지 해서 도시보다 돈이 더 들 때가 많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집이랑 땅이 나중에 팔려고 내놓으면 제값도 못 받고 손해보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시설입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큰 병원까지 30분 넘게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형마트나 문화시설, 대중교통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텃세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귀촌을 결심하기 전에 최소 3년치 생활비는 따로 마련해두고 반드시 그 지역에서 살아보는 체험을 먼저 해보라고 강조합니다. 박정우 선생님 부부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 소형 SUV로 차박 캠핑을 즐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기름값과 소박한 식비 정도만 쓰면서 전국을 자유롭게 누비는 삶.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꿈꾸는 진짜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결국 전문가들은 행복한 노후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사회적인 만족감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생님의 재정 상황과 부부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병철 선생님과 박정우 선생님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죠. 막연한 꿈만 쫓기보다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현명한 제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꿈의 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인 재정 설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병철 선생님이 캠핑카에 무려 4,580만 원을 쓰고도 결국 2,58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은 어쩌면 은퇴 자금의 소중한 무게를 잠시 잊고 로망이라는 달콤한 신기루에 이끌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이야말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충동적으로 큰 돈을 지출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아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등 노후 생활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만약 김병철 선생님이 캠핑카 구매 전에 이곳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셨다면 캠핑카의 실질적인 유지비가 월 200만 원 이상 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지출이 노후 현금 흐름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금 가진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든든한 지원책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현금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안정적으로 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시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주택연금은 세금 혜택도 많아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은 물론이고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걱정도 없고 나중에 집값이 연금 수령액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겠죠? 김병철 선생님처럼 노후 자금을 크게 훼손하는 위험한 지출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우 선생님 부부처럼 선체험 후 결정을 통해 귀촌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정우 선생님 부부가 전원주택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차박 캠핑이라는 현명한 대안을 찾은 것은 철저한 현실 분석과 부부간의 깊은 소통 덕분이었습니다. 전원생활의 낭만 뒤에 숨겨진 높은 생활비, 의료 서비스의 공백, 그리고 자칫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한 것이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농촌에 직접 거주하면서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참가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와 숙소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 기회죠. 박정우 선생님이 아내분의 조언을 듣기 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겨울철 난방비나 제설의 어려움, 병원 접근성 문제 등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훨씬 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전남 강진이나 충북 제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 가까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농업 기술과 귀촌 생활 전반을 배울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귀촌은 단순히 거주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얼마나 잘 스며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런 장기 체험 프로그램들이 지역 텃세를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공허함은 많은 남성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김병철 선생님이 캠핑카에 집착하고 박정우 선생님이 전원주택을 꿈꾼 것도 결국은 무언가에 소속되고 싶고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런 마음을 채워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월 30시간 내외의 공익활동부터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까지 정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 시험 감독 보조나 경비원처럼 수요처와 연계해주는 취업 알선형,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시니어 인턴십, 그리고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같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다음 해 참여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여기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행복의 가장 큰 변수인 건강, 특히 치매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치매안심센터도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검진부터 예방 프로그램, 환자와 가족 지원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니 건강할 때 미리미리 검진받고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기초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이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병철 선생님의 실패와 박정우 선생님의 현명한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책적 지원과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배우자와 깊이 소통하며 우리 부부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길을 찾는다면 누구나 박정우 선생님 부부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혼,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시린 아름다움이여. 찬란했던 젊음의 꿈지나 지혜로운 시간 위에 피어난 삶의 향기. 때로는 거친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가 그대들의 남은 여정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사랑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김병철 선생님과 박정우 선생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김병철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로망과 희망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큰 좌절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캠핑카라는 꿈을 좇아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하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유지비와 재정적 손실로 인해 깊은 후회와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했던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가 가져올 수 있는 쓰디쓴 현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캠핑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생 이막에 대한 부푼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노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모습은 많은 분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반면 박정우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는 현실을 직시하고 배우자와의 깊은 소통을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원생활이라는 또 다른 로망 앞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선체험 후 결정이라는 현명한 태도를 통해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차박 캠핑이라는 대안을 통해 전원생활의 장단점을 직접 경험하고 부부가 함께 고민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그들의 과정은 진정한 행복이 결코 화려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단단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김병철 선생님이 캠핑카라는 물질적인 것에 희망을 걸었다면 박정우 선생님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라는 비물질적인 가치에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상반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거창한 꿈을 이룬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잘 지켜내며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따뜻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김병철 선생님처럼 갑작스러운 큰 지출로 인해 노후 자산이 흔들리는 대신
박정우 선생님처럼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박정우 선생님 부부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수적입니다. 김병철 선생님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충동적으로 큰 지출을 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같은 현명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혹시 모를 재정적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아름다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노후에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현명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체험, 후 결정의 지혜를 모든 계획에 적용해야 합니다. 박정우 선생님 부부가 귀촌의 꿈을 차박 캠핑으로 먼저 경험했듯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실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원생활의 낭만 뒤에 숨겨진 높은 생활비, 의료 서비스의 공백, 그리고 자칫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막연한 환상 대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귀촌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취미나 투자, 심지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배우자와 깊이 소통하며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무력감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김병철 선생님이 캠핑카에 집착했던 이유 중 하나도 무언가에 소속되고 싶고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부터 공익활동까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특히 치매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치매 안심센터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검진받고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떤 재정적 준비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만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 김병철 선생님과 박정우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막연한 꿈만 좇기보다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우리 주변의 현명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배우자와 깊이 소통하고 서로를 보듬어준다면 우리 모두는 박정우 선생님 부부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황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시니어분들이 눈물 대신 웃음꽃 피우는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 보셨나요?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노인 대기자가 무려 수천 명을 넘겼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간병비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든다는 현실.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늙어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실제로 지금 50대, 60대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대신 실버타운을 찾는 흐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선택으로 안정과 자유를 얻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갈등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뒤늦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장태준, 68.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30회를 버틴 사람이다. 영업 노트가 빼곡한 손바닥만 한 수첩, 껍질이 벗겨진 가방, 그리고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가 그의 지난 시간을 증명한다. 복도식 현관 문턱은 높고 겨울이면 베란다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거실 러그를 들썩인다. 아버지, 이사 생각은요? 딸 하림이 명절마다 묻지만 태주는 늘 미뤘다. 여기서 버텨왔는데 뭘 또 옮겨. 아내의 무릎이 성치 않아도 그는 아침마다 계단을 내려가 신문을 가져오고 저녁이면 동네 시장에서 두부 한 모를 집어들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옆 공지에 붙은 교체 예산 부족 안내문조차 익숙해질 만큼 이 집은 그의 성실과 고집이 쌓여 만든 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은 성을 조금씩 파고들었다. 아내의 계단 오르내리기는 점점 느려졌고 밤이면 고관절이 욱신댔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더 빼면 되는데. 판교에 사는 아들이 몇 번이나 말했다. 손자 재우는 시간과 회의가 겹치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태준의 대답은 짧아졌다. 괜찮다. 너희도 바쁜데. 딸은 송도에서 새벽 통근을 한다. 주말마다 오가면 힘들어요. 모두의 말이 사랑인 걸 알면서도 그는 마음이 무거웠다. 낡은 아파트의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손끝에 남는 차가운 금속 감촉은 한 가지 생각을 불러왔다. 내가 이대로 버티면 누구에게 짐이 될까? 갈등 전개. 변곡점은 지난해 늦가을 비에 젖은 계단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다 발이 미끄러졌고 순간적으로 손잡이를 놓쳤다. 엉덩방아를 찌운 뒤 허리 통증이 올라왔다. 응급실 촬영 입원. 의사는 큰 수술은 피했지만 한동안 보조기와 안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병실비와 비급여 설명이 이어졌다. 가족은 회의 끝에 간병인을 모시기로 했다. 첫 달에만 간병비가 420만 원이 나갔다. 식대와 소모품, 택시비까지 더해 카드 명세서가 늘어났다. 아들은 아버지, 제가 오늘 밤은 병원에서 잘게요라고 말했지만 회사 프로젝트가 막바지였다. 딸은 이번 주는 제가 할게요라고 했으나 새벽 출근이 발목을 잡았다. 보호자 교대가 엉키면서 모두의 눈밑이 어두워졌다. 퇴원 뒤에도 문제가 남았다. 집 앞문턱과 욕실 바닥이 문제였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도 야간 화장실 동선이 불안했다. 아버지, 이러다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자녀들의 걱정이 쌓일수록 태주는 말수가 줄었다. 밤마다 치과 스케일링처럼 날카로운 후회가 잇몸을 긁었다. 한 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끼워진 지역 소식지 한쪽이 눈에 밟혔다. 도시명 시니어 레지던스, 건강관리실 식당 체력단련실, 상시 운영, 의료기관 연계. 그는 무심코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말했다. 지금 대기가 많아 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날 받은 문자에는 대기번호 682번이 적혀 있었다. 숫자는 현실이었고 현실은 선택을 재촉했다. 주치의는 주 3회 물리치료를 권했다.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을 알아보니 오전 신청이 이미 마감됐다. 아내는 계단을 피하려고 장을 보지 않게 되었고 냉장고에 남은 건 김치와 우유뿐인 날이 늘었다. 아버지, 차라리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요. 통근도 편하고 손주 봐드릴 수 있어요. 아들의 제안은 선이었지만 태준의 그림자만 길어졌다. 내가 들어가면 며느리는 저녁마다 밥상을 2번 차릴까? 아이 울음과 내 재활 운동이 부딪히진 않을까? 그가 말하지 못한 질문들이 낡은 아파트 벽지를 타고 번졌다. 며칠 뒤 이웃 최병훈 씨가 문을 두드렸다. 같은 라인의 은퇴자 모임 대표였다. 형님, 이번에 우리 라인 반이 비워지는 거 아시죠? 다들 무릎, 허리 때문에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으로 옮기거나 시니어 주거로 가요. 최 씨는 지난달 도시명 시설로 들어갔다며 사진을 보여줬다. 자동문, 미끄럼 방지 바닥, 야간에도 켜지는 복도 센서 등 층마다 작은 체력실. 밤에 화장실 가도 불이 먼저 켜져요. 낙상 걱정이 덜하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론 마음이 쓰였다. 얼마나 기다렸어?
난 번호가 일찍 나와서 반년쯤. 요즘은 더 밀린대. 번호 600여 번을 떠올리자 기다림이 실감났다. 그는 결국 상담 예약을 잡았다. 주말 오후 버스를 타고 사전 설명회를 찾았다. 안내 직원은 의료 연계, 주중 식사, 프로그램, 위기 대응을 설명했다. 필요시 자립형에서 지원형으로 전환 가능하고 같은 캠퍼스 내 요양동과도 연계됩니다. 태주는 질문했다. 제가 아직 걸어 다니지만 밤에 갑자기 넘어지면 층마다 비상 호출기가 있고 야간 인력이 상주합니다. 설명이 진행될수록 머릿속엔 낡은 집의 그림자와 호흡이 엇갈렸다.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일터에서 거래처 문을 두드리던 어깨가 이제는 손잡이를 더 꼭 쥐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베란다 창틀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태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다시 열어봤다. 대기번호 682번. 숫자 하나하나가 복도식 아파트의 형광등처럼 길게 이어졌다. 그 사이로 소리가 스며들었다. 윗집에서 끄는 철문 소리, 퇴근한 이웃의 기침,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그는 커튼을 닫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발바닥 아래가 단단한 콘크리트인지 불안한 얼음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다음 진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새벽에 허리가 당겨 눈을 뜨는 날이 잦아졌다. 약 봉투가 얇아질수록 마음의 주름은 더 깊어졌다. 그날 밤 TV 뉴스에서 도심권 시니어 레지던스 신규 공급이라는 자막이 지나갔다. 화면 하단에는 대기자 수 증가 그래프가 짧게 스쳐갔다. 그는 소파에 기대었다. 익숙한 집의 냄새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우리 애들한테 말해볼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 마음 먹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아파트의 벽지가 서서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그의 다음 문장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가 짐이 되기 전에 준비하자. 겨울이 깊어갈수록 장태준의 불안은 더 커졌다. 새벽 2시 허리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그는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고르곤 했다. 약 봉투에 남은 알약은 손가락 2개로 꼽을 만큼 줄어 있었다. 그 무렵 아들이 다시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 집으로 오셔야 돼요. 며칠 전에도 계단에서 또 넘어질 뻔했다면서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곤이 함께 묻어 있었다. 딸 역시 아버지, 대기번호가 600번대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 모두가 지쳐가고 낡은 아파트는 하루하루 병실처럼 차갑게 변해갔다. 결국 어느 날 아내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여보, 우리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한쪽에서 뼈아픈 현실이 소리를 냈다.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 상황, 간병비의 무게, 그리고 대기번호 600여 번이란 숫자. 그 모든 게 밀려오며 그는 처음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전환. 그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태주는 복지관 물리치료실을 찾았다. 아직은 걸을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해봅시다. 치료사의 말에 그는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렸다. 땀이 배어나올 때마다 낡은 아파트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졌다. 동시에 그는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가 거기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며칠 후 안내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기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중간 점검차 상담을 원하시면 오셔도 됩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설명회를 찾았다. 거기서 만난 또래 부부는 말했다. 우리도 같은 이유로 왔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이곳이 우리 마지막 집이 될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의 고백이 묘하게 따뜻했다. 공감 유도 마무리. 태주는 아직도 대기번호 600여 번을 간직한 채 낡은 아파트에 산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다. 그는 매일 운동을 이어가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실버타운 소식지를 들여다본다. 자녀들과의 갈등은 조금 누그러졌고 언젠가 그곳으로 간다는 준비가 가족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실버타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낡은 아파트 대신 새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같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준비된 선택만이 가족과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71살이 된 이도현 씨입니다. 그는 서울 강서구의 한 대기업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다가 63세의 영업본부 임원으로 정년을 마쳤습니다.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이었고 퇴직 전부터 아내와 함께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꼼꼼히 계획해왔습니다. 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아내와 둘이 사는 데는 불편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살아요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너희 삶은 너희 삶이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준비해 두었단다. 자녀와 동거를 선택하지 않은 그는 퇴직 5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시니어 주거 시설 가입 준비금으로 적립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지역 복지관의 건강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노년의 생활 습관을 다듬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도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첫 해, 그는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무르며 무료함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TV만 보셨어요? 아내의 말이 쌓일수록 집안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던 아침이 이제는 느릿한 발걸음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옛 동료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야, 도연아. 너도 알지? 우리 회사 출신 박 과장 있잖아. 은퇴 후에 자녀랑 살다가 결국 갈등이 커져서 분가했다더라. 그 와중에 건강도 확 나빠져서 요양원에 들어갔다는데 대기 번호만 몇백이 넘는다더라. 이 이야기는 이도연 씨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생각이 깊어질수록 퇴직 전부터 실버타운 입주를 준비해둔 자신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갈등은 그때부터였다. 아직은 건강한데 굳이 지금 들어가야 하나 라는 고민과 지금 들어가면 더 늦기 전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는 낡은 아파트보다 새로 지은 실버타운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 운동도 하고 비슷한 또래들과 어울리며 살면 좋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 이도연 씨는 잠시 말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세월을 버틴 배우자의 눈빛에서 그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했기에 주변 지인들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겠냐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서울 인근 대형 실버타운 대기자는 이미 5천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한 번 번호를 받으면 수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엔 더 늦을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이도연 씨 부부는 실버타운 입주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경제적 부담과 적응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실버타운 입주 대기 번호를 받은 뒤 이도연 씨는 새로운 불안과 마주해야 했다. 매달 내야 하는 입주 보증금과 관리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1억 6천만 원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냈고 남은 돈은 생활비와 의료비를 대비해 두어야 했다. 하지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졌다. 아내는 어느 날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예전엔 10,000원이면 살 수 있던 채소 값이 이제는 2배야. 이렇게 계속 오르면 우리 생활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도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퇴직 전 노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린 물가 상승은 계획의 허점을 드러냈다. 게다가 입주 초기에는 낯선 환경이 그를 시험했다. 헬스장에서 동년배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지만 처음 며칠은 땀이 아닌 어색함으로 등에 젖음이 돌았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여기 잘 들어온 걸까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자녀들의 시선이었다. 큰딸이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서둘러 들어가셨어요? 아직 건강하신데 저희랑 더 지내도 됐잖아요. 그 말은 사랑에서 비롯된 걱정이었지만 이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너무 이른 선택을 했나? 자식들 눈에는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을까? 이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밀려온 어느 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 창가에 섰다. 낡은 아파트를 떠난 지 석 달, 창밖에는 새로 심은 정원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다. 실버타운 내 건강관리실에서 진행한 정기검진에서 그의 신체 나이가 실제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왔던 것이다. 담당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도연님, 꾸준히 운동하신 덕분에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근력도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아내 역시 변화된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다. 매주 열리는 요리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여보, 오늘은 내가 배운 반찬 해줄게라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녀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주말마다 손주들이 놀러와 시설 내 놀이터와 도서관을 오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딸이 말했다. 아버지, 여기 참 좋네요.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두 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니 저희도 안심돼요. 그제야 이도연 씨는 깨달았다. 서둘러 내린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내와 함께 산책로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이곳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지금도 그는 아침마다 시설 내 체력 단련실에서 러닝머신을 걷고 오후에는 동호회에서 책을 읽는다. 주말이면 가족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공연장을 찾기도 한다. 여보, 우리가 여기 오길 정말 잘했지. 아내의 질문에 이도연 씨는 미소로 답한다. 낡은 아파트의 좁은 복도 대신 넓은 정원과 안전한 계단, 그리고 의료진이 있는 생활. 그 모든 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의 바람을 지켜주고 있었다. 여러분, 이도연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대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며 실버타운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준비 부족으로 후회하지만 또 다른 이는 철저한 준비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결국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 가구 중 무려 32.8%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절반 가까이였는데 지금은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족 구조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문화가 줄어들고 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살아가는 가정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통계청 자료를 봐도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2000년대 초반 54만 가구에서 2022년 기준 18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 방식의 변화라기보다 노후의 돌봄을 자녀에게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입소 대기자가 이미 5,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 시설일수록 수요가 몰려 대기 번호가 600번, 700번까지 밀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안정적인 노후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다른 조사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 대비 입소 노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돌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시설이 늘어나도 돌볼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학대나 방치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간병 비용은 매달 약 370만 원 수준이고 24시간 전담 간병인을 둘 경우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이러한 돌봄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전체의 7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부모의 간병비 때문에 자녀 세대의 소비와 투자, 심지어 출산까지 미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학술지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년학회지 2023년 논문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인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이며 가족 동거 여부보다는 스스로의 독립성과 주거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외 연구 결과도 이와 같은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2년에 발표한 고령화 관련 보고서에서는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aging in place, 즉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Journal of Aging and Social Policy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노인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과 고독감은 줄어들고 의료비 지출도 평균 15%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통계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실버타운이나 노인 전용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 지표가 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와 연구 결과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기대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준비된 주거 환경,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레지던스가 노인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20년 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자녀와의 동거만을 전제로 한 노후 준비는 더 이상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돌봄의 필요성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건강, 안전, 사회적 교류, 재정적 안정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서비스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쾌적한 시설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숫자와 연구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노후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대기 번호를 받아들고 한쪽에서는 가족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른 한쪽에서는 준비된 노후를 누리며 웃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결국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통계를 보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노후를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녀와의 동거가 예전에는 당연한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의 삶을 흔드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대안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건강관리실, 복지관, 물리치료실, 식당 등이 함께 들어서 있어 돌봄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80여 개 단지가 운영 중이며 신청을 통해 소득 기준과 나이에 따라 입주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지자체가 단기간 간병 인력과 가사 지원을 직접 파견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 허리 수술을 받은 독거 어르신이 2주 동안 전문 간병인을 무료로 지원받았고
이후 재활 프로그램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스마트 돌봄 주택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방 곳곳에 IoT 센서를 설치해 어르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호자와 돌봄센터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한 고령 입주민이 욕실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있었는데 센서가 이를 감지해 5분 만에 구조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 인지훈련을 무료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늦게 입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별 사업은 잘 찾아보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고 생각보다 지원이 다양합니다. 해외의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서비스 제도입니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의 돌봄 간호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어르신이 일반 주택처럼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만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 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노인의 요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호그웨이 허주웨이크라는 세계 최초의 치매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들이 작은 마을 같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의료진과 간호사가 밀착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치매 환자의 삶의 질과 평균 수명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CCR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는 연속 돌봄 커뮤니티가 대표적입니다. 건강할 때는 자립형 주거에서 생활하다가 필요해지면 같은 단지 안에서 지원형이나 요양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돌봄이 필요할 때는 빠르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관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무료 검진, 건강 프로그램, 돌봄 SOS 서비스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 문제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주택이나 민간 실버타운을 일찍 알아보고 대기 신청을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해외 사례처럼 가족에게만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돌봄을 나누는 구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부모 세대도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노후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가 보여주듯 이미 수많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고 간병비는 치솟고 있으며 요양시설 대기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시행되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준비하느냐입니다. 지금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작은 선택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직접 지키는 겁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낡은 벽지에 드리운 그림자는 눈물로 젖어가고 새벽 햇살이 비추는 창가엔 웃음이 꽃처럼 피어난다. 한쪽 길은 고독과 후회의 그림자였고 다른 한쪽 길은 준비와 희망의 빛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은 낡은 아파트의 계단에서 넘어지고 간병비와 대기번호 속에서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에게 노후는 끝없는 불안과 미뤄둔 선택의 결과였죠. 반면 또 다른 이는 퇴직 전부터 작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실버타운을 선택해 독립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이면 운동을 하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길 위에 있었지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두 사례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 부모님들이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줄까 두려워하면서도 아직 괜찮겠지 하며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작은 실천으로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알아보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쌓아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 모두가 고통 속에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찍 준비하면 그 작은 발걸음이 가족에게는 안심이 되고 자신에게는 존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크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지자체 복지관을 찾아가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은 건강검진 하나, 치매 조기 검사 하나가 미래의 큰 불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의 위험을 그대로 감당하기보다 노후 주거 대안으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 대기 신청을 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노후는 자녀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노후는 자녀에게 힘이 되고 가족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낡은 아파트에서 추운 바닥에 앉아 걱정에 잠긴 어르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손주와 함께 웃으며 식탁을 나누는 어르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노후를 원하시나요?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리는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노후에도 웃음을 지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후회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존엄을 지키며 웃을 수 있는 노후.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준비가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자녀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노후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낡은 양복은 아직 내 어깨에 걸려 있지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버텼을까? 최근 50대 자영업자가 전기요금, 폭등과 임대료 인상,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 중장년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장도윤, 64. 낡은 회색 양복은 어깨가 해졌고 소매 끝은 번들거린다. 사람들은 그 옷을 그냥 지나치지만 그에게는 30회 가까운 영업 인생이 스며 있는 갑옷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팀 상무로 버티던 시절, 그는 새벽 같은 시간에 첫 전화를 걸고 어둑해질 무렵 마지막 거래처에 인사하곤 했다. 회사는 몇 해 전부터 흔들렸다. 주문은 줄었고 단가 인하는 일상이 됐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현장은 아직 산다. 스스로 다독이며 매일 구두를 닦고 낡은 양복의 단추를 조심스레 채웠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왔다. 먼저 거래처 한 곳이 원가보다 낮은 납품을 요구했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담담히 말했다. 다른 곳은 이렇게 맞춰준답니다. 그 다른 곳은 들여다보면 해외 공장이었다. 운임이 올랐다는 답장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다. 몇 달 뒤 공장에서는 밤근무를 접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튀어오르는 걸 모두가 목격한 날이었다. 설비팀 반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낮에도 기계를 절반만 돌립시다. 낮게 도는 설비는 낯선 소리를 냈고 공정마다 납기는 늘어졌다. 그 와중에 원자재 견적은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 도윤은 수천 매 납장에
거래처 목록을 손으로 다시 적었다. 숫자를 줄이면 마음이 비어 보일까봐 끊긴 거래처는 연필로 흐리게 남겨두었다. 비어가는 칸마다 책임감이 줄기차게 달라붙었다. 영업팀 회의에서 그는 우리가 직접 고객을 더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팀원 둘은 고개를 숙였다. 한 명은 아이 학원비를, 한 명은 월세 인상을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다. 젊은이들은 공장을 멀리했다. 굳이 현장이어야 하나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봄이 아닐 때에도 황사처럼 지출은 회사 안에 내려앉았다. 중량물 포장 비용, 안전관리 점검비, 교육비, 외부 컨설팅비. 사고를 막기 위한 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책상 위에 올려둔 견적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대표는 고심 끝에 임시 휴업을 검토한다고 했다. 도윤은 사무실 창가에서 오래된 양복을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했다. 그의 어깨에 맞춰 해진 천이 마치 사람처럼 한숨을 내뱉는 것 같았다. 퇴직 이야기는 그렇게 나왔다. 상무님 정리합시다. 퇴직금은 5천만 원 남짓 챙겨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억울했다. 거래처를 살려보려고 밤을 새우며 가격표를 다시 만든 날들을 그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손바닥으로 양복 주름을 펴보다가 주름이 더 깊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말 대신 싱크대 위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올려두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단을 찾았다. 예전 고객의 사무실 문턱은 더 높아 보였다. 담당자는 미안한 얼굴로 속삭였다. 본사 결정입니다. 생산 거점을 바꿨습니다. 그는 차마 묻지 못했다. 어디로요?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낡은 양복의 어깨가 눈에 밟혔다. 중간중간 공장 굴뚝이 보였지만 연기는 희미했다.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말을 수치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아팠다. 그는 작은 노트를 열고 손으로 계획을 세웠다. 영업대행을 해보자. 낡은 인맥이라도 묶어보자. 동남아 바이어들을 연결해보자. 글씨는 단단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해외 박람회에 나가려면 항공권과 숙박비가 필요했다. 5천만 원 남짓한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덜어내고 난이 남는 게 많지 않았다. 아이 둘의 교육비, 노부모의 병원비, 아파트 관리비가 한 줄씩 지갑을 비워갔다. 그는 장롱에서 결혼식 때 맞춘 양복을 꺼내보았다. 어깨는 넓고 색은 옅어졌다. 그 옷을 입고 첫 계약을 따냈던 날, 그는 지금보다 젊고 당당했다.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분간은 생활을 줄입시다. 당신 건강도 챙기고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누군가에게 한번 만나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자존심이 아픈 날보다 더 견디기 힘든 날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날이었다. 그는 문득 손목을 감싼 낡은 양복에 소매를 쓸어내렸다. 지갑보다 먼저 달아가는 건 마음이라는 걸 그는 알 것 같았다. 갈등은 집안으로도 스며들었다. 큰아들은 취업 준비로 예민했고 작은아이는 등록금을 걱정했다. 아내는 전기장판을 낮춰놓고 불을 아꼈다. 주말이면 함께 가던 마트에 가지 않는 날이 늘었다. 대신 동네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샀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재래시장의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다. 빛바랜 간판들 사이로 폐업 정리 세일이라는 문구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이 팔아온 제품들, 자신이 세운 수치들이 종이처럼 얇아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 예전 부하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만둡니다. 다른 데로 가보려고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잘했다. 네 몸부터 챙겨라.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사는 사람으로 굴러간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업계의 현실이 더 서늘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양복이 어둠 속에서 더 짙어 보였다. 그 옷이 그를 지켜준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옷보다 먼저 세상이 닳아 없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했다. 남대로 공단협회 모임에 나가 자리가 비자 조용히 명함을 돌렸다. 영업대행 가능합니다. 거래처 관리 가능합니다. 몇몇 사장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손을 잡아주었다. 형님, 요즘 다 힘듭니다. 짧은 위로가 길게 남았다. 돌아오는 길, 초겨울 바람이 양복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소매를 여몄다. 낡은 양복은 여전히 그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체온만으로는 겨울을 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2025년 1월, 도윤은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종이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통장 잔고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다. 아내는 밥상에 김치찌개를 올려놓으며 힘없이 말했다. 여보, 이번 달은 관리비를 늦게 내야겠어. 카드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야.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 나 등록금은 그냥 대출 받아서 다닐게요. 휴학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아내는 젓가락을 떨구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책임질게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다.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양복 소매를 쥐고 있었다. 그 양복은 여전히 그에게 영업 상무 시절의 자부심을 상기시켰지만 지금은 현실의 무게를 씹어 삼키게 하는 족쇄 같았다. 며칠 뒤 도윤은 은행을 찾았다. 상담 창구에 앉아 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생활자금 대출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내역도 있어서. 그럼 사업자 대출은요? 예전 거래처 연결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집을 담보로? 직원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행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낡은 양복 어깨가 축 처진 사내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소매를 펴보았지만 천의 주름은 펴지지 않았다. 절정은 집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문을 세게 닫고 들어왔다. 아버지, 취업 준비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알바나 하겠습니다. 학원비도 아까워요. 집에 집만 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냐? 내 나이에 포기하면. 포기는 아버지가 먼저 하신 거잖아요. 회사도 지켜내지 못하시고 집안도 이렇게 만들고. 말이 끝나자마자 큰아들은 방문을 쾅 닫았다.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식탁 위 전기요금 고지서를 구겨버렸다. 종이 속 숫자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장롱을 열어 오래된 결혼식 양복을 꺼냈다. 처음 영업계약을 따내고 가족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그날의 옷. 손으로 어깨를 쓸어내리며 그는 속삭였다. 그땐 내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눈물이 양복 소매에 떨어졌다. 그러나 전환의 빛은 뜻밖의 찾아왔다. 며칠 뒤 동네 인쇄소를 운영하던 친구가 찾아왔다. 도윤아, 예전처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판로를 새로 만들어보자. 네가 해온 영업 노하우가 필요하다. 친구는 오래된 전단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작아 보여도 이런 연대가 버팀목이 될 거야.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은 낡은 양복 주머니 안에 노트를 더듬었다. 새 페이지에 글씨를 적었다. 작은 연대, 다시 시작. 며칠 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모임에 나갔다. 차례가 돌아오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30년 넘게 중소기업 영업팀 상무로 일하다가 결국 회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잠을 설치고 아이들의 등록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누군가는 저도 가게 접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저도 작년에 공장 문을 닫았어요. 라고 말했다. 서로의 고통이 하나로 모여 작은 위로가 되었다. 도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낸 감정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는 겨울바람을 맞으며 낡은 양복 단추를 채웠다. 옷은 여전히 해졌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무너짐의 상징이 아니라 버텨온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연대의 깃발이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이 험하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호, 66. 그는 늘 검소한 사람이었다. 대기업 영업관리 부서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61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손에 쥔 퇴직금은 약 1억 6천만 원. 아내 박정희 씨와 함께 살던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대출이 없었고 아이 둘은 이미 결혼해 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편하게 쓰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놓지 않았다. 정희야, 퇴직금은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도 알아. 당신처럼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오래 살잖아. 그 대화는 단순했지만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 퇴직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다행히 그는 회사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를 꾸준히 활용해왔고 국민연금도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130만 원 남짓,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생활비를 더해도 충분치 않았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가 병원비랑 생활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의 물음에 그는 차분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쓰기 시작하면 10년도 못 가 다 쓸 거야. 대신 이 돈을 굴려야 해. 재호는 퇴직 직후 자산을 4갈래로 나눴다. 첫째, 생활비 2년치 현금. 둘째,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 셋째, 배당주 위주의 주식형 펀드. 넷째, 노후를 대비한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그의 이런 선택은 주변 동년배 친구들과 크게 달랐다. 어떤 친구는 퇴직금을 전부 전세 끼고 상가 투자에 넣었다가 공실로 허덕였고 또 다른 친구는 무인 카페 창업에 올인했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하지만 재호는 한 번도 한 방에 크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안은 남아 있었다.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물가가 급등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연이어 올랐고 식료품 값도 예전의 2배에 달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 예전 같으면 10,000원이면 되던 반찬거리가 이제는 20,000원도 모자라네. 재호는 지갑을 꺼내며 담담히 말했다. 그래도 아직은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그의 또래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쓴 이들도 있었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인이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서랍 안에 보험 증서를 꺼내 다시 확인하곤 했다. 퇴직 직후 맞이한 가장 큰 갈등은 시간의 공허함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아내는 그런 글을 보며 걱정했다. 여보, 괜히 소일거리라도 찾아보는 게 어때?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괜히 덤볐다가 퇴직금만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는 고민 끝에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회계 강좌와 영어 회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워가는 재미가 생겼다. 무엇보다 돈 쓰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은 것이 큰 위안이었다. 2023년 그는 또 한 번의 갈등을 맞이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그의 펀드 평가액이 크게 떨어졌다.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여보,
이거 손해 아니야? 그냥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더 버텨야 해. 우리가 생활비를 따로 빼놨잖아. 절대 당황하지 말자. 시간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몇 달 뒤 시장이 회복되면서 손실은 만회되었고 배당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하길 잘했어. 괜히 성급하게 팔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 준비라는 건 결국 흔들리지 않는 거야. 갈등은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면서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실감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낡은 양복 대신 운동복을 입은 그는 땀을 흘리며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 어느 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여. 마음도 가벼워진 거지?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내가 준비한 건 돈뿐만이 아니야. 나 자신도 지켜야 하니까. 그의 갈등은 단순히 돈과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로움도 커다란 숙제였다. 친구들이 연달아 실패하거나 병으로 쓰러지면서 만남이 줄어들었다. 그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내와 함께 지역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 그러게. 이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 그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번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선택을 해왔다는 것이다. 낡은 양복을 벗어 던진 자리에 이제는 튼튼한 운동화와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늘 무겁다. 김재호는 하얀 벽시계를 바라보다가 손목에 난 작은 멍을 쓸어내렸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재호님, 초기 전립선암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됐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다. 아내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주방 의자에 앉아 울음을 삼켰다. 여보, 당신만은 괜찮을 거라 믿었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겠지. 재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내가 보험을 꼬박꼬박 들어뒀잖아. 이제 그게 우리를 살릴 거야. 그는 실제로 치료비 대부분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도 집안의 공기가 무너지지 않은 건 몇 년 전 그의 선택 덕분이었다. 하지만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마다 마음은 흔들렸다. 같은 병실의 한 노인은 자식에게 매일 전화로 돈을 빌려야 했다. 또 다른 환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퇴직금 있었는데 다 창업에 쏟아부었다가 망했어. 이렇게 병원비 앞에서 무릎 꿇을 줄은 몰랐지. 그들의 이야기는 재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자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기에 그나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퇴원 후 그는 다시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옆에서 아내가 말했다. 당신 얼굴이 전보다 환해 보여. 그는 짧게 대답했다. 죽음을 잠깐 스쳐가 보니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 전환의 계기는 손주들의 웃음에서 왔다. 어느 주말 딸이 두 아이를 데려왔다. 저녁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제철 채소 반찬이 놓였다. 손주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운동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내 결혼식도 보고 내 졸업식도 볼 수 있지. 할아버지는 오래 살아야 해. 그 말에 아이가 까르르 웃었고 식탁 위의 공기는 따뜻해졌다. 2025년 새해 아침, 그는 아내와 함께 은행 창구에 앉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은 합쳐 약 28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는 조금은 마음 편히 써도 되겠지. 우리 여행도 다니고. 그는 창밖 눈발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돈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의 일상은 완벽하진 않았다.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주변 친구들 중엔 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붙잡을 수 있었다. 퇴직 직후의 신중한 선택, 건강을 지키려는 꾸준한 습관,
아내와의 끊임없는 대화 덕분이었다. 친구 모임에서 술잔이 돌던 자리,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어. 대신 작은 이자를 선택했고 보험을 준비했지. 그 덕분에 지금도 아이들 앞에서 어깨 펴고 살고 있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땐 내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내가 맞았구나. 집에 돌아와 그는 낡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오래전 적어둔 글귀가 있었다. 돈을 모으는 건 기술이지만 지키는 건 지혜다. 그는 마지막 장에 펜을 들어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만든다. 그 글을 쓰고 난 후 그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여보, 손주들이 다음 주에 또 온대. 그때는 내가 잡채라도 해줘야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장도 같이 보러 가자. 여러분, 김재호 씨의 삶은 특별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준비, 작은 습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돈을 쥐고 있어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장님들과 은퇴자들이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김재호 씨의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처럼 행복한 노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내일의 웃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공식 자료를 보면 그 현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문을 닫은 자영업체 수가 무려 100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만 따져도 1만 2천 개가 폐업했고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는 5만 6천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영세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5%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지며 사실상 적자 운영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2024년 상반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 수준에 머물러 20년 전 80%를 넘던 시절과는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단순히 기계가 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구 구조 변화인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이미 46세를 넘어섰습니다. 청년층의 유입은 줄고 고령 근로자 비중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여력이 부족해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없고 설비는 노후화되며 생산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해외 자료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제조업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고용 감소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24%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체질 개선 속도가 늦어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분석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영업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폐업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의 긴급 지원과 신속한 구조 전환 정책 덕분에 상당수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영업 중심 구조가 강하고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 회복이 더딘 상태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과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상황은 분명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2022년에 발표한 리쇼어링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국내 복귀를 신청한 기업이 159곳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로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는 노후 준비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폐업 후 3년 내 가계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의 약 70%가 5년 내 폐업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례와 똑같이 이어지는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오는데 영국 런던 경제대학 LSE 연구팀은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퇴직자들의 창업 성공률은 10%에 불과하며 준비 없는 창업은 오히려 노후 빈곤을 심화시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특히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치와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사례처럼 미리 분산 투자와 보험, 건강관리에 신경 쓴 사람은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었지만 무계획한 투자나 충동적인 창업에 나선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통계와 논문 속 사실들을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개인의 준비와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 비율을 9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월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눈에 띄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소상공인 상생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점포 임대료의 최대 50%를 보조해주고 광주광역시는 청년 신중년 창업 바우처를 지급해 초기 창업 비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제조업 혁신 바우처를 통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위기에 처한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으려면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와 기술 개발, 인력 수급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최근 10년간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폐업 후 재창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지만 중소기업 경영강화법을 통해 자금 지원뿐 아니라 세제 혜택과 기술 인력 파견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미텔슈탄트 강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25%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고 지방정부는 기술인력 교육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인건비 보조를 직접 지급했는데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린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국도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 감면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 예컨대 대구의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나 경기도의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같은 정책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인 확산이 부족하고 제도적 안정성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제도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듯 개인은 금융 문해력을 키워야 하고 국가는 구조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퇴직금이나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올인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 자산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건강관리와 기술 습득을 게을리하지 말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요구하고 때로는 비판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압력과 참여 덕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불안과 후회가 채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실천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낡은 양복 어깨에 맺힌 눈물은 그가 걸어온 세월의 무게였고 손주 앞에서 지켜낸 미소는 그가 지켜낸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십 년을 성실히 일했지만 준비 없는 선택으로 인해 퇴직 후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을 한순간에 창업에 올인했다가 빚만 남기고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사장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대변합니다. 낡은 양복에 스며든 땀과 눈물이 결국 버림받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고 자산을 분산하며 건강과 시간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보험과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결국 그는 손주와 함께 웃으며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행복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만든다. 이 문장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이 땀 흘리며 일했지만 선택과 준비의 차이가 노후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쪽은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가족의 눈물로 채워졌고 다른 한쪽은 웃음과 존엄, 그리고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우리 주변,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지혜, 분산 투자와 꾸준한 저축, 무엇보다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지역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후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노후.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작은 습관이 바로 그 길을 열어줍니다. 낡은 양복이 눈물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지혜의 상징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보고 두려워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실천하고 오늘부터 지켜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말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